여보, 아버님 통장 어디 있어? 비밀번호 알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알지. 그걸로 수납하면 되지 뭐. 아들이었습니다. 한숨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글쎄, 검사비에 입원비에 한 500은 넘겠지. 우리 카드는 이미 한도 다 썼잖아.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씀드려? 빠듯했다고 하지. 어차피 아버님 돈이잖아.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대화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툭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지만 뜰 힘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다. 왜 말도 없이 손을 대니? 근데 아버님 언제 깨어나실까? 의사가 내일쯤이라던데. 그럼 오늘 밤에 처리하자. 통장이랑 도장 집에서 가져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다시 침묵. 옆 병상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무거운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가끔씩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됐어? 응. 500만 원 뽑아놨어. 병원비 내고 남으면. 남는 건 우리가 쓰자. 요즘 생활비도 빠듯하잖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아 눈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갈비뼈 2대 골절, 전신 타박상입니다. 생명 지장은 없고 통증 관리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입원 2주 이후 한 달 통원 재활 권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저는 아들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내 병원비는 어떻게 했냐? 아들이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 저희가 빠듯해서요. 아버님 통장으로 수납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니 또 달랐습니다. 곧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노후 자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원비는 아버님이 내시는 게 맞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비뼈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손을 대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씀드렸으면 주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꽁꽁 싸매고 계신데요. 그래서 몰래 가져간 거냐? 몰래가 아니라 급해서 그런 거예요. 병원비 당장 내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아들이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 사실인데. 우리가 아버님 병원비 내드린 거잖아. 내드린 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돈으로 내 병원비 낸 게 왜 너희가 내드린 게 되냐? 아들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에이 아버지 또 그러신다. 그 말이 속을 깊이 긁었습니다.
또 그러신다. 마치 제가 늘 생떼를 쓰는 노인네인 것처럼, 마치 당연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처럼. 또 그러신다고? 아들이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모신다고? 그럼요. 매일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내가 언제 밥 차려달라고 했냐? 내가 매일 아침 너희 밥상 차렸지. 너희가 내 밥 차린 적이 언제 있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빨래? 내 빨래는 내가 다 했다. 너희 빨래까지 내가 돌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생활비 보태드리잖아요. 생활비? 제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것도 작년부터 안 줬잖아. 내가 내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는데.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어려웠겠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집을 붙들고 있었던 건 너희 때문이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직장이 서울이라고, 애들 학교가 서울이라고.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도 고향에 못 내려갔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친구들 다 고향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산책하고 있을 때 나는 서울 아파트에서 너희 뒷바라지했다. 아버지, 내 친구 김 사장은 아들이 따로 살자고 했다더라. 부부끼리 편하게 살라고. 퇴직금으로 시골에 집 사줬다더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집이 좁다고, 따로 나가면 전세금이 아깝다고. 그래서 10년을 더 참았다. 아들이 손을 비볐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프신데 이런 얘기는. 아프니까 하는 거다.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못할 말이니까.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서로 도움이 됐잖아요. 도움? 그럼요. 아버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셨을 거고. 외로운 건 같이 살 때였다. 그 말에 둘 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에서 TV 보고 싶어도 너희 눈치 보고, 친구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내 집인데 내가 손님이었어. 저는 링거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년 내 생일 기억하냐?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칠순이었다. 너희는 바빠서 못 왔지. 나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병상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70년 살면서 체면 한 번 못 차려봤다. 다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 너희가 한 건 대체 뭐냐? 날 짐 취급하는 거.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냐? 며느리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이 너무하시네.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그래, 바쁘겠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오늘은 나가. 더 볼 얼굴도 없다. 아들이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용히 좀 해. 왜 내가 조용히 해야 돼? 우리가 죄인이야?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 병상 할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그나마 낫지요.
나는 혼자예요. 아들 둘 다 외국 나가서 10년째 얼굴도 못 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래도 속은 안 썩이시겠네요. 속 썩일 일이 없으니 정도 없죠.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링거줄에서 투명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 퇴원 후 집은 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TV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다녀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에 퍼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 늦겠어. 둘은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 반찬통은 맨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려다 며느리의 요리 재료에 부딪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꺼낸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솥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누룽지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물을 부어 불렸다가 숟가락으로 긁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예약 시간이었습니다. 진우야, 병원 좀 태워다 줄 수 있냐? 아버지, 저 회사 늦어요. 택시 타세요. 아들은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약은 알아서 챙기셔야죠. 저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빨리 좀 올라가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TV 리모컨을 찾았지만 소파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찌릿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칠순 언제야? 다음 달 15일. 연회장 예약했어? 응, 강남 호텔로 했어. 사회도 섭외했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물은 뭐가 좋을까? 가방 어때? 사돈 어머니가 명품 좋아하시잖아. 며느리가 화면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가방 어때? 이미지랑 딱이야. 그 정도는 해야지. 체면도 있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 병원비는 없다더니 사돈 선물 값은 있구나. 안방 서랍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구서, 광고지, 그리고 흰 봉투 하나. 열어보니 칠순 기념 만찬 초대장이었습니다. 강남 호텔, 금빛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수신 있는 아들 부부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부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점심은 동네 김밥집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방에서 먹었습니다. 아버지, 왜 방에서만 드세요?
편해서 그런다. 아들이 문 밖에서 물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갈비뼈 통증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며느리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요. 당연히 모시죠. 저희 시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네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아버님도 오시냐고 물어보시네. 뭐라고 했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지. 잘했어. 괜히 가셔서 분위기 어색해질 필요 없지. 잔칫날 아침부터 아들 부부는 분주했습니다. 여보, 내 넥타이 봤어? 거기 옷장에 걸어놨잖아. 아, 이거 말고 새로 산 거. 침대 위에 있어.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이 차 트렁크에 선물 상자를 실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큰 상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소매가 달아 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빗으로 정리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턱에 상처가 났지만 휴지로 눌렀습니다. 낡은 모자를 찾아 썼습니다. 챙이 넓어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강남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거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렸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랜드 볼룸 마이너스 김미자님 7순년. 안내판 화살표가 3층을 가리켰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3층 복도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회장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축 7순, 건강하세요. 8순까지 청춘이세요. 입구에는 젊은 여자 둘이 명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연회장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느라 문을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 기둥 뒤에서 무대를 비스듬히 내다봤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20개는 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드레스, 양복 차림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아유 뭐려. 70이 뭐가 젊어요. 요즘 70은 새 인생 시작이죠.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두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돈과 악수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댁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녀분들 정말 효자효부세요.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시다니.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내 칠수는 뭐였나? 작년 내 칠순날 아들은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김미자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선물 시간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무대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높이 들었습니다. 로고만 봐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에르메스? 우와, 버킨백이야?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검은 가죽 가방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어머, 어머. 사돈댁 어머니가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어머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가방을 어머니 팔에 걸어드렸습니다. 하객들 탄성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효녀네요.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더니 저는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내 병원비는 없다더니 저건 있네. 무대 위에서 케이크 커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초가 일제히 꺼졌습니다.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사돈댁 가족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더 가까이 붙으세요. 웃으세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우산을 짚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려는데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정장, 책 넓은 모자. 초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찾았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피곤해 죽겠네. 그래도 잘 끝났잖아.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 그 가방값 한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방 문 닫히는 소리. 옷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의자를 딛고 올라가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부터인가? 며느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못 본 건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인감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네, 하나부동산입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불렀습니다. 아, 거기요. 좋은 위치네요. 언제 한번 뵐까요? 오늘 오후에 가능합니까? 삼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8시,
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아들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냐? 네, 잘 끝났어요. 어제 잔치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신문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괜히 아버지가 불편하실까 봐서요. 사실은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좋았을 거라고? 누구한테? 아들이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모님도 좋아하셨을 거고, 저희도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말끝이 흐려지며 그는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두 손에 접은 빨래를 안은 채로 끼어들었습니다. 원래 아버님은 혼자 계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외식하자고 해도 잘 안 따라 나오시고 그렇죠, 아버님? 하긴 그래. 우리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시잖아. 괜히 모시고 가면 오히려 불편해 하시고. 맞죠, 아버님?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아들과 눈을 마주치며 낄낄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제 존재는 그 자리에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오늘 회사 가기 싫다. 그들은 간단히 토스트를 먹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실 탁자를 정리했습니다. 신문지, 리모컨, 컵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식탁, 냉장고, 가스레인지. 아내가 매일 서 있던 자리. 여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부동산 김 사장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평수가 32평입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을 조금 낮춰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서류 준비되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 매물로 올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김 사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리할 때가 돼서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은 가방 하나에 들어갈 정도만 남겼습니다. 겨울 코트 하나, 여름 셔츠 2개, 바지 2벌, 속옷 몇 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었습니다. 아내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 한복 입은 아들이 돌잡이로 실을 잡았습니다. 가족 사진.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었습니다. 사진 몇 장만 골라 지갑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상자에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진통제, 소화제.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목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직접 뜬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목 따뜻하게 하고 다녀요. 목도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내가 아꼈던 도자기 그릇들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조심해서 써야 해요. 이제는 쓸 사람이 없겠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언제 할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집을 판 사실은 등기 이전 통보로 아들 부부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몰래 팔아요?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저희 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 붙든 건 너희 때문이었다. 이제 그럴 이유 없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땐 급했잖아요. 병원비가 당장 필요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급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돈댁 선물 1,000만 원은 급하지 않았나? 아들이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님은 돈을 잘 모아 놓으셨잖아요. 노후 자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의식 없을 때, 그때가 그럴 때냐?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정말 맞아. 내 돈이야. 내가 40년 일해서 모은 내 노후 자금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내가 정해서 내가 쓰는 거다.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며느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집은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1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10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는 30년이다. 아내랑 30년을 여기서 살았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계약 취소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났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아들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이가 몇이냐? 42이요. 나는 70이다. 42이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작년 내 칠순날 너희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냐? 너희가 병실에서 한 말 다 들었다. 내 통장 찾고 비밀번호 확인하고 돈 빼가는 것도 다 알았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아버지.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말아서로 갈 길 가자고. 며느리가 두 팔을 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설마 칠순 잔치 때 저희 엄마한테 명품 가방 사드린 것 때문에 삐지신 거예요? 참나. 제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삐지다니? 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버님, 그건 오해세요. 그 가방은 옛날부터 모아온 돈으로 산 거예요.
엄마한테 꼭 드린다고 약속도 했고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속? 약속은 그렇게 잘하면서 내 칠순에는 약속 하나 못 지키더냐. 그때 나는 뭐였는데? 아버님은 명품 같은 거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외식하자고 해도 늘 니들끼리 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 알았죠. 내가 사양한 건 내들 사정 봐서 그랬던 거다.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냐?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더 세게 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저희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최선? 내 최선이 그거냐? 내 병원비는 없다 하고 사돈한테는 명품 가방을 메워주는 게 최선이냐?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저희 엄마는 평생 남편 잃고 혼자 고생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아내 보내고 혼자 너희 키우며 산 세월은 뭐였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건 너희 사정 봐주고 너희 편하라고 한 거였다.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서 내 멋대로 이용해 먹어?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용이라뇨?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이용했어요? 제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아니면 뭐라 하겠냐? 내가 괜찮다 한 게 정말 괜찮아서 한 줄 알아? 가슴속은 다 무너져가도 참고 너희 앞에서만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거다. 그런데 그걸 내들 편할 대로 이용해서 내 돈 빼가고 내 체면 짓밟고 나를 집안 귀신처럼 만든 게 인간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중간에서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들으시겠어요.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남의 귀가 중요하냐? 내 아버지가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게 그렇게 당연해 보이더냐?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나이를 그만큼 처먹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 갈 곳이 있다. 어디인데요? 알 거 없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짐은 이게 다죠?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아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1층에 내려왔습니다.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만한 첫 집이었습니다. 트럭은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고향 근처 작은 도시, 집값도 싸고 병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은 곳, 무엇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한참 달리다가 김 기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아까 아드님이랑 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나이가 66인데 아직 일합니다. 김 기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눈치 보여요. 늙은이 취급받고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김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그러게요. 저도 자식한테 잘해준 건 없는 못난 애비지만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김 기사가 핸들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작년에 사업 망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절반 줬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 장만한다고 했어요. 남은 퇴직금 다 줬죠. 그 뒤로 명절 때도 안 옵니다. 바쁘대요.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은 그래도 결단을 내리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늦었죠. 늦었어도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김 기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사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못 떠납니다. 아프신가요? 치매 초기예요. 나라도 있어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부인은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동네가 조용하네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김 기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김 기사가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 방 2개, 부엌. 단출했습니다. 집이 아담하니 좋네요.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가방을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기사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당도 있고 햇빛도 잘 들고 좋은 선택하셨어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김 기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혹시 이삿짐이나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김 기사가 트럭에 오르며 돌아봤습니다. 여기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겁니다. 꼭 그러세요. 우리 나이에 행복하게 살 자격 있잖아요.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 김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언젠간 알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글쎄요. 알아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트럭이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기사님도요. 트럭이 멀어졌습니다. 먼지가 살짝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한적한 마을. 버스세 정거장 거리에 대학병원과 재활센터가 있었고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방바닥에 이불만 깔고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7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은 슈퍼, 정육점, 약국, 세탁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옆집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구만요. 어제 트럭 오는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는 바로 옆집에 사는 박순자예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삽니다. 박 할머니가 빗자루를 멈추고 저를 찬찬히 봤습니다.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동네가 작아서 소문이 빨라요. 그렇군요. 아침은 드셨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리 집에서 함께 드시죠. 괜찮습니다. 에이, 뭐가 괜찮아요. 이웃 간의 정이지. 들어와요. 박 할머니 집 부엌은 오래된 장독대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 나가 있고 나도 혼자예요. 5년 됐어요. 힘드시겠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박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구수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박 할머니가 방긋 웃었습니다. 에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집 된장 풀고 호박 넣은 거지.
밥을 몇 숟가락 더 뜨는 사이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들 말이여.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모여서 바둑도 많이 둬요. 흑인이 백인이 하면서 목청 높이고 막걸리 한 잔씩 돌려가며 전도 지져먹고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회관 앞에 바둑판이 있던 거군요. 그려. 어르신도 심심하실 땐 한번 나가봐요. 외지서 오셨다 해도 금방 친해질 거요. 다들 사람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오랜만에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동네 슈퍼로 갔습니다. 송이 슈퍼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없으면 주문해서라도 갖다 드려요. 쌀하고 기본 양념 좀 사려고요. 아, 쌀은 우리 동네 정미소 거가 최고예요. 10kg 한 포 드릴까요? 5kg면 충분합니다. 혼자 사시는구나. 그럼 반찬도 필요하실 텐데. 목요일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반찬 만들어서 파는 날이 있어요. 싸고 맛있어요. 짐을 들고 나오는데 사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거운데 제가 집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운동 삼아. 에이, 쌀 5kg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가요, 같이. 집까지 같이 걸으며 사장이 동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기 빨간 지붕집에는 이장님이 사시고 그 옆은 30년 된 침수런이에요. 허리 아프시면 가보세요. 용하대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재활의학과 대기실은 나이든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보호자 없이 혼자 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갈비뼈 골절 후 재활 치료받으려고요. 서류 작성하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1시간을 기다려 의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언제 다치셨어요? 2달 전에 자전거 사고로요. 엑스레이 먼저 찍고 오세요.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회복되셨네요. 이제 적극적으로 운동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 처방 내드릴 테니 일주일에 3번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낮 12시였습니다.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김영숙입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내일 다시 올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르신. 집에 계셨군요. 병원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30분 후에 갈게요. 점심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고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이 아담하네요. 살림이 별로 없으시구나. 이제 막 이사 와서요.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김 씨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당장 저녁거리도 없으시겠어요. 라면이랑 김치는 있습니다. 에이, 그걸로 어떻게 끼니를 때워요. 제가 장 좀 봐올게요. 뭐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다 잘 먹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사올게요. 카드 주세요. 김 씨가 나간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1시간 후 김 씨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러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40년 주방 경력이에요. 시어머니한테 혼나가며 배웠죠. 어르신, 오늘 반찬은 조금 넉넉히 했어요. 혼자 드시면 자꾸 남으시죠? 간병인 김 씨가 상 위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세요? 뭐? 바쁘겠죠. 김 씨가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동네가 참 살기 좋아요. 제가 10년째 여기 사는데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고. 김 씨도 가족이 있나요? 남편은 5년 전에 사고로, 딸 둘은 시집 갔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김 씨 얼굴이 순간 어두워진 걸 느꼈습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아서 혼자 계신 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예. 올해 83 되셨는데 치매가 오셔서요.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 나올 땐 문을 잠그고 나와야 해요. 괜히 나가신다고 하면 찾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은 다들 외면했어요. 큰딸은 해외에 있고 작은애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결국 저 혼자 모시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시겠구려. 김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겁이 나요. 나도 언젠가 치매가 오면 우리 애들도 저를 버리겠구나 싶어서요. 그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그녀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어르신. 이런 얘기까지. 아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소. 나도 겁이 나. 쓰러져서 누워있는 동안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거든. 어머니가 저만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시는데 이상하게 저만 보면 우리 딸하고 웃으세요. 그래서 누구 손에도 못 맡기겠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씁쓸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때는 귀에서 잘 못 사 먹었는데 시장만 가면 바나나를 꼭 사오셨다고 해요. 우리 딸 줘야 한다고 그 얘기만 들으면 부모 자식이라는 게 뭔지. 끝내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어르신. 밥상 앞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잠시 식어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뜨겁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 씨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월수금 오후에 올게요.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현관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그녀는 골목길 끝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뒷모습이 작은 그림자처럼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 동안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응어리 하나씩 품고 사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울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8통, 메시지가 12개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잘못했어요.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70대 김노인이었습니다. 한학을 공부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뭘 써볼까요?
아, 자제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는 뜻이죠. 어르신한테 딱인 글자네요. 먹을 갈고 붓을 적셨습니다. 화선지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완성했습니다. 처음 치고 잘 쓰셨어요. 마음이 편안하신가 봅니다. 노인정에서는 바둑을 뒀습니다. 형님, 새로 오신 분이시죠? 한 판 두시죠. 실력이 없는데. 에이, 재미로 두는 건데 뭘. 자, 흙 잡으세요. 바둑을 두며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정이었습니다. 한 잔 받으이소. 술은 좀 하십니까? 저는 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은 잘 못합니다. 기껏해야 한두 잔이지요. 아이쿠, 그럼 딱 좋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 정도로만 합니다. 괜히 취해서 집사람한테 등짝 맞을 일도 없고, 허허. 잔을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막걸리의 은근한 단맛이 목으로 내려가고 바둑돌 소리가 다시 탁, 탁 울렸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르신, 감 따는 거 도와드릴게요. 김영숙 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많이 달렸네요. 작년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나무도 아는가 봅니다. 감을 다 따고 나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김 씨가 수정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뭐예요? 등기우편을 보고 묻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편지요. 안 읽어보세요? 좀 이따가. 김 씨가 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글쎄요. 1년이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드님도 어르신도. 저녁이 되어서야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1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매일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고 아내와 많이 싸웠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셨는지, 왜 집을 팔아야 했는지. 그런데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잠들고, 그것도 40년을 일한 노후에. 죄송합니다. 병원비 무단으로 쓴 것도, 통장 뒤진 것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가 왜 집을 지키셨는지, 왜 고향에도 못 가시고 서울에 계셨는지, 다 저 때문이었다는 걸.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만 얼굴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모습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들 진우 올림. 한참을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화냈습니다. 찢어버릴까 하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뒷산이 단풍으로 물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김밥을 싸준다고 했습니다. 이장님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삶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삽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은 만날 수도 있겠지요. 멀리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고 자식의 효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작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파혼해라. 네? 아버님 갑자기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깨끗이 끝낼 수 있을 때 끝내. 진짜 유난이시네? 그냥 좀 살면 되잖아요. 봐요, 아버지. 이게 계속 이래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장난 같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오늘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귀국하자마자 파혼하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가 무슨 결혼을 장난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장난이라뇨? 전 진심인데요. 진심? 진심이면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지. 뭘 고마워해요? 집 해주고 가전 맞춰주고 명품 예물까지 그래도 고마워는 못할 망정.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집 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럼 너는 뭘 했는데? 저요? 저는 혼수했잖아요. 혼수? 중고 가구 몇 개 가져온 게 혼수야? 충청남도 천안의 한 공장.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로 61가 된 박영수 씨. 그가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난 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1987년 20살 청년이었던 박영수 씨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3년 뒤 둘째 현수가 태어났습니다. 박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2년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2년간의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박 씨 부부는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8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발령받았을 때 박 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봄, 민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개받고 지내는 여자분이 있어요. 박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서울에 올라가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온 여자는 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화장도 정갈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예의 바른 인사에 박 씨는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 오빠가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박 씨는 지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지영은 서울 토박이었고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럼 외동딸이구나. 네, 맞아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정식집에서였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드러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박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승진 전망은 어떤가요? 지영의 어머니가 첫 만남에서부터 승진과 월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무원이면 대출도 잘 나오겠어요. 지금 집이 몇 평이에요? 25평 정도 됩니다. 지영의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25평이면 좀 작겠네요. 나중에 더 큰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박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예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영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예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도 안 해오면서 예단은 무슨 일하고 속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지영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내려니 너무 아쉽네요. 박 씨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워낙 예쁘고 착해서 주변에서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지영의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재벌 아들도 있었어요. 지영의 어머니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영이가 민수 씨를 선택했다니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니요. 워낙 조건 좋은 남자들이 많이 대시했는데 말이에요. 지영의 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들이 은근히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공무원도 나쁘지 않죠. 안정적이니까. 지영의 어머니가 마치 큰 양보라도 해주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원래 남자가 하는 게 맞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도 반반 하자고 하던데 민수 씨는 제대로 된 분이네요. 지영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집은 해야죠. 우리 딸을 뭘로 보고. 박 씨는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얼마나 하던가요? 지영의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좀 아, 말하기 어려우시면 됐어요. 어차피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오니까.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한다고. 우리 지영이 친구들은 대부분 강남에 집 얻어줬던데. 강남은 너무 비쌉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싸긴 하죠. 그래도 우리 딸이 사는 곳인데. 지영의 아버지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외곽으로 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지영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곽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서울이고 교통도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하철역에서 멀다고 들었는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버스요. 우리 지영이는 버스 잘 안 타는데. 지영의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우리 딸은 공주님처럼 키웠거든요. 박 씨는 이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공주님처럼요? 네, 어려서부터 뭐든지 다 해줬어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건 못 봐서. 그래서 민수 씨가 잘 챙겨줘야 할 텐데. 지영의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들이 자신의 아들을 하인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박 씨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혼수요. 아, 그거야 적당히. 지영의 어머니가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적당이라뇨? 요즘은 너무 과하게 안 하는 게 유행이래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주셔야죠.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영의 아버지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심플하게 할 생각이에요. 심플하게요. 한편으로는 딸을 공주님처럼 키웠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혼수는 심플하게 한다고. 그런데 예단 말인데요. 지영의 아버지가 다시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시세요? 네,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박 씨는 이들이 예단을 마치 시장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건 집안마다 다르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요즘 평균이 궁금해서. 우리 지영이 친구들 보니까 최소 1,000만 원은 받던데.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 최소라고. 지영의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라서 더 받아야 한다고요? 네, 우리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예단과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죠.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데.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희 아들도 귀합니다. 그야 당연히 귀하시겠죠. 지영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영이만 귀하다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아들 하나 35년간 키워서 공무원 만들었습니다. 밤낮 공장에서 일하고 택시 몰면서 대학 보내고 고시 준비시켰어요. 지영의 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박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민수 씨도 당연히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면 왜 예단을 더 달라고 하세요? 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딸 하나라서 더 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영의 어머니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박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민수가 급히 개입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박 씨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상견례잖아요.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박 씨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곤란해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귀한 딸 시집 보내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음식 더 시킬까요? 아직 많이 못 드신 것 같은데. 아니야, 충분히 먹었어.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은 어떠세요? 저희도 배불러요. 지영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애써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영이 정말 예쁘게 키우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수 씨도 참 좋은 청년이에요. 우리 민수가 좀 모자란 게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박 씨는 이를 악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공무원의 성실하고. 지영의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내내 웃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박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영의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렇게 하죠. 박 씨는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안 좋을 것 같아. 박 씨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웃으며 참았지만 가슴속 깊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 씨는 민수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작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박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가 하나 내려왔는데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여러 개 난 중고 냉장고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내려온 것은 소파였는데 이것도 명백히 중고였습니다. 가죽이 일부 벗겨지고 색이 바랜 2인용 소파였습니다. 식탁도 중고, 옷장도 중고, 전자레인지까지 중고였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예요? 네, 목록에 있는 건 다 가져왔어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억짜리 집을 사준 며느리의 혼수가 고작 중고 가구 몇 개라니. 민수야, 에어컨은 없나? 그건 따로 사야 한대요. 뭐라고? 에어컨은 새 걸로 사야 한다고. 그럼 에어컨은 누가 사? 제가 카드 할부로 사려고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 혼수라고 가져온 게 고작 중고 가구 몇 개야. 정말? 새 것도 아니고? 다 중고야. 냉장고도 스크래치 투성이고.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영이 부모님이 상견례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건 뭐야? 박 씨는 마음 한편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에어컨을 200만 원의 카드로 할부해서 샀습니다. 결혼식은 무난히 치러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양복을 입고 지영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축하한다, 민수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지영이 꼭 가보고 싶어 했다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여행 첫날 민수에게서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파리에 잘 도착했어요. 화상통화로 본 파리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지영도 화면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행 둘째, 셋째 날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야? 지영이가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해요. 가방? 여행 가방 말이야. 아니요, 명품 가방이요. 샤넬. 박 씨는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해? 민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 네, 예물이라고 해요.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방을 예물이라고 하다니. 민수야, 그게 말이 되냐? 3천만 원이면 자동차 한 대 값이야.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
지영이가 화를 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사준다고. 민수야, 그거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저도 안 사겠다고 했어요. 박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을 사주고 예단까지 준 부모 앞에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 가방 환불하고 2천만 원짜리로 바꿔요. 지영이 8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환불? 지영아, 이거 이미 썼잖아.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환불 가능할 거예요. 지영아, 800만 원도 큰 돈인데 2천만 원은 말도 안 돼. 지영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왜 안 돼요? 어차피 사는 거 제대로 사자고요. 제대로? 800만 원이 제대로가 아니야? 친구들이 다 2천만 원 넘는 걸로 갖고 있어. 저만 이상해 보여.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정신 좀 차려. 2천만 원이면 우리 몇 달 생활비야. 그럼 오빠가 더 벌면 되잖아. 더 벌라고. 공무원이 어떻게 더 벌어? 지영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 어떡해? 친구들 만날 때마다 숨어 다녀야 해? 뭘 숨어 다녀? 800만 원짜리면 충분히 비싼 거야. 지영이 화를 내며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오빠는 정말 모르네. 뭘 몰라? 여자들 세계를 몰라요. 가방 하나로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면 사귀지 마. 쉽게 말하네. 그럼 저는 혼자 살아요? 지영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2천만 원은 정말 무리야.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1,500만 원은? 그것도 안 돼. 1,200만 원? 지영아, 아무리 깎아도 안 돼. 그럼 모조품이라도 사서 친구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다녀야지. 내 팔자야, 이런 남편 만나서.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신혼여행 때 명품 쇼핑하는데 저만 8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갖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800만 원이 작은 돈이야? 지영이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호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박 씨는 한밤중에 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와주세요. 더는 안 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무거운 음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집안 공기가 질식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통장과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결혼 이제 끝내려 합니다. 박 씨가 지영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귀찮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좀 참고 살면 되잖아요.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우스운 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민수가 숨을 한번 삼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결혼을 장난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박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나만 묻자. 박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 할 땐 집 해준 놈 부모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했냐? 지영이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냥 예물이잖아요. 그 말에 민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봐요, 아버지. 이게 계속이래요. 박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중고 가구들, 상견례 때부터 시작된 돈 타령, 신혼여행에서 벌어진 3천만 원 가방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콧소리를 냈습니다. 아유, 그만 화 풀어 남자가 쪼잔하게. 그 순간 박 씨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지금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냐?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이 아니라 장사하러 온 것 같아서 그렇다. 지영의 입술이 쭉 나왔습니다. 박 씨는 가슴 속에 쌓아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타령에 부모 돈 타령에 신혼여행에서 가방 하나 때문에 싸우고 너 그거 창피한 줄 알아라? 박 씨가 숨 한 번 삼켰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살 놈 아니다. 집 해주고 가정 맞춰주고 그래도 내가 고마워는 못할 망정 돈 얘기밖에 안 하더라. 지영은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파혼해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깨끗이 끝낼 수 있을 때 끝내. 아유, 진짜 유난이시네.
그냥 좀 살면 되잖아요. 박 씨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사는 거랑 사람 자존심 다 밟히면서 사는 건 다르다. 더 늦기 전에 끝내라. 민수가 한번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다행이다. 신고 안 한 게 천운이었다. 그 생각이 쓸쓸하게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작다고 하고 중고 가구 몇 개로 혼수를 대신하면서도 3천만 원짜리 가방을 예물이라고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헤어져.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 하나 샀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뭔데 우리 결혼을 좌지우지해?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태클 거는 거지.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참 웃기네. 그럼 오빠는 평생 아버지 말씀만 듣고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나 어떡해. 나 갈 곳 없어. 친정도 멀고 집도 없고 나 어디 가서 살아?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사람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쫓으면 어떡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너 친정이 있잖아. 친정에서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쫓겨났다고. 지영이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나가. 뭐라고? 여기 제 집이야.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결혼식은 했잖아. 지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여기 4명이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 가전 혼수는 네 거니까 저 오래된 가구 들고 가. 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 뭘로? 무단 침입.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단 침입이라니? 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야. 혼인 신고도 안 했고 이제 파혼한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진짜 신고한다. 지영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30분 안에 나가. 진짜로 나를 쫓아내려고? 29분 남았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지영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민수. 뭐? 너 지금 사람을 개처럼 내쫓는 거야? 지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그러더니 방으로 뛰어가서 옷들을 마구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 이런 남편. 처음부터 실수였어? 짐을 싸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고. 한참 후 지영이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속이 시원하니? 너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절대 못 만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민수의 말에 지영이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여자는 정말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진짜. 민수는 혼자 남은 집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막 퇴근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수 씨, 아래 로비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시죠? 지영 씨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의 부모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하자마자 지영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민수 씨, 이게 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딸을 내쫓아놓고 지영의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 있다고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쫓아내?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버지가 뭔데 우리 딸을 쫓아내? 지영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어? 내 아버지. 사내놈의 아버지 말 무서워서 내 딸 쫓아내? 가방 하나 샀다고 이렇게 쫓아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미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파혼? 누가 파혼한다고 했어? 지영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파혼 동의했어? 저희 아버지께서 그놈의 아버지. 아버지가 전부야. 뭐든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법적으로? 좋아, 법적으로 하자. 지영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위자료 받을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 그러세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각오해. 우리가 만만한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지영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협박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영이 부모님이 다녀갔어요. 뭐라고 하던데? 그냥 와서 난리쳤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뭘로? 위자료 달라고 하던데요. 하하, 혼인신고도 안 한 게 위자료가 어디 있어? 한편 지영은 그 후로도 계속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남자는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명동 가서 쇼핑할래요? 첫 데이트에서부터 지영은 명품 매장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이 가방 어때요?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가격이 의사 남자친구가 가격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이게? 요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오빠는 의사니까 괜찮잖아요. 아니, 의사라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 남자는 3번의 데이트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간혹 소개받아도 이혼남이거나 나이가 많은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 저는 이혼을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성격 차이로. 혹시 아이는? 딸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고. 지영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재혼은 좀. 35세가 된 현재 지영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온라인 쇼핑몰 구경입니다. 엄마, 이 가방 어때? 또 가방이야? 이번 시즌 신상이래요. 돈은 어디서 나서? 엄마가 사주세요. 내가 왜 사줘?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 그럼 빨리 좋은 사람 소개해주세요. 좋은 사람? 35살 무직 여자를 누가 좋아해? 35살이 뭐가 늙었어요? 요즘 40살에도 결혼해요. 40살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어. 너처럼 집에서 놀면서 명품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영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예쁘니까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언젠가가 언제야? 모르죠.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예쁜데 왜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35세 무직 부모님 집 거주 명품 쇼핑만 관심 있는 여자. 이런 조건으로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지영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엄마 기분 좋을 때 사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지영의 하루는 또 지나갑니다. 민수는 지영과 헤어진 후 1년 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수진이 며느리로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민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다. 빨리 전화드려. 박 씨는 손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아버님. 건강한 아이 낳을게요.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보러 오셨어요? 그럼 어서 보자. 박 씨는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민수 닮았네. 저는 아버님 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 수지는 출산 후에도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아버님, 애 키우느라 자주 못 뵈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우선이지. 그래도 자주 안부는 물어봐야죠.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민수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둘 다 공무원이다 보니 수입이 꾸준했고 생활비도 절약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35세가 된 지금도 부모님께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르는 지영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반면 민수와 수지는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시아버지께도 효도하고 결국 돈이 많고 조건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행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